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창작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제자 세 분의 발표와 대담이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표와 대담 후에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들 자유롭게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꽉 채워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함께 할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아트 코리아의 선우진 대표님, 그리고 아티스트 화진님, 그리고 아티스트 예린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앉으시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선우진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웹 2.0 대 웹 3.0 그리고 NFT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제 뭐 2.0과 3.0의 뭐 대립적인 관계가 불필요하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타이틀이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요소를 넣었고요. 그리고 강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짧게만 하자면은, 저는 이제 올해 초에 2021년 초에 이제 NFT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좀 한국 작가분들도 좀 일찌감치 시장에 진출을 하셔가지고 경제적인 수익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해외에 많은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음성 기반 SNS 상에서 이제 NFT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또 이렇게 창작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웹 3.0을 이야기하기 전에 2.0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0부터 짧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로 자세로 그냥 URL을 입력하고 이제 특정 웹사이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저희가 그런 자료만 보던 거기에 있는 뭐 텍스트가 됐던 거기에 있던 것만 저희가 수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흡수하던 게 1.0이라고 한다면은, 2.0은 기본적으로 제가 거기에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뭔가 내가 거기에 올릴 수 있는 단계를 2.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블로그 스피어의 탄생이 2.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진화해서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요소들이 융합돼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인스타그램, SNS의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2.0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트, 그러니까 유저가 직접 만들어낸 그런 컨텐츠들이 서로 공유되는 이런 환경의 시작이 2.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일단은 이런 용어 웹 2.0, 3.0 이런 용어들의 거의 시작은 여기 이제 달시 디누치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그런 용어인데, 그런 뭐 특징들을 좀 짚어보자면은, 이제 유저들이 만든 컨텐츠와 근데 쉬운 사용법, 그다음에 그런 참여 문화와 그다음에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즉 이제 다른 제품이라든지 시스템, 디바이스 간의 호환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조된 웹사이트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0의 특징들을 좀 더 짚어보자면은, 2.0은 유저들로 하여금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적으로 단순히 컨텐츠를 보기만 했던 1.0과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로는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 그다음에 블로그,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플리커와 같은 비디오 사진 공유 웹사이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왜 3.0을 굉장히 저희가 기대하고 여기가 미래라고 저희가 외치는 이유들을 좀 짚어보자면은, 기존 생태계 저희가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좀 창작자들로 하여금
사용자들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들로도 하여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일단 크리에이터와 소비자 양쪽 다 무료로 사용하긴 하죠. 근데 그 플랫폼상을 양쪽 엔드에서 모두 무료로 사용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극소수의 기업들이 모두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일단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뽑힐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창작자 입장에서 먼저 보자면은 일단은 창작자는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튜브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영상 중에 하나가 갑자기 조회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은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분배 정책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구조로 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저희가 많이 지난 10년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플랫폼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다른 제3자에게 제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이게 소위 이제 저희가 중간 단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갖는 플랫폼들이 갖는 힘들이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2.0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징들을 보자면은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인플루언서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크리에이터가 있고 소비자가 있듯이 그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쪽 다 모두 무료로 사용하지만 이제 데이터 수집 판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크리에이터의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하던 내가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조회수나 구독자나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숫자적 수로 이제 판단되는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굉장히 그 뭐랄까요, 팬들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한들 이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구독자라든지 이런 트랙션이 굉장히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언젠가 이 사람이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사람의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존 2.0 플랫폼 구조에서는 이제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뭐 페이트리온이라든지 고펀드미 같은 플랫폼들이 또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컨텐츠가 공유되는 플랫폼 외적으로 이제 그 크리에이터를 우회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페이트리온이라든지 고펀드미 아니면 뭐 일종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킥스타터 같은 느낌의 그런 서비스들이 존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이트리온이 이용 약관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수익 그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이런 거 퍼센테이지를 올린다든지 했을 때 이용자로서 그거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현재 2.0 생태계 구조의 한계점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그런 페이스북의 그런 내부 고발자의 그런 그 증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여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식화된 사건일 뿐이지 이걸 모르던 사람은 없죠. 모르던 사람은 없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에서 짧게 요약하자면은 한마디로 지금 페이스북의 내부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그 자기 피드에서 어떤 걸 누르고 어떤 걸 스킵하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봤을 때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보다는 나를 화나게 만들고 뭔가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클릭한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용자의 그런 성향을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들을 이 사람 피드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으로써 이제 클릭 수가 늘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이 페이스북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게 사회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대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이 가장 첫 번째 그런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따위는 뭐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 이런 거를 이제 전부터 말은 많았지만은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수면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왔고 그래서 이런 2.0의 그런 자이언트들, 거인들, 구글이나 페이스북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직 조회수와 광고 노출을 통한 수익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대한 클릭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기사와 컨텐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치적, 사회적 분열 현상은 오늘날 큰 사회 문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이다라는 게 이제 또 2.0이 갖는 사회적 영향을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3.0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중앙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가장 그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과는 다르게 탈중화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유저들은 좀 더 자유롭고 개방된 방식으로 이 데이터와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웹 3.0의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조금 그 시간이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짧게만 넘어갈게요. 여기서 아마 이전 강연 연사분들도 아마 언급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짧게만 소개하자면은 일단은 이 월드와이드 웹을 발명한 팀 버너스라는 분이 이제 만든 용어로 이제 이분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 만들었을 때니까 굉장히 과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0과 2.0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목격하신 분은 아닌데 이분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스마트하고 개방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형태의 인터넷을 꿈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저희가 2.0에 아까 보셨듯이 슬라이드 보셨듯이 2.0의 이런 생태계나 이런 구조들을 이분은 아마 모르셨겠지만은 최소한 이분은 이제 이런 날이 오지 않겠냐라는 꿈을 꾸셨던 분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웹 3.0은 이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 만드셨던 팀 버너스라는 분이 가졌던 비전으로의 귀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3.0의 특징은 2.0과는 다르게 이제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같은 플랫폼 상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흔히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많이 언급되는 회사죠. 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처럼 아니면은 뭐 제페토도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플랫폼 이용자들끼리 뭐 아바타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이제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서로 거래함으로써 이게 단 이전에 이런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와의 경계가 뚜렷했던 이전과는 달리 3.0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뭔가 수평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좀 제가 짚고 싶은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게 여기 그림이 보이는 이제 여기 그 삼각형 위에는 처음에는 이게 100이 아니라 100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0 true fans라고 하는데 그 한국말로 하면은 1000명의 진정한 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 12년 전에 그 와이어 매거진의 그 에디터인 케빈 켈리라는 분이 만든 용어인데 이분이 예언하기로 앞으로 미래에는 인터넷 상에서 창작자들이 내 자신을 서포트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지자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1000명이면은 창작자 한 명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예언을 했던 분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이 아까 2.0에서 이제 그런 뭐랄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수익 체제가 생기면서 그리고 페이지 이런 것도 생기면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 글을 쓰셨던 분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1000 true fan, 1000명의 진정한 팬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100 슈퍼 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슈퍼 팬만 있어도 이제는 1명의 크리에이터를 먹고 살리는데 필요한 이제 진정한 팬의 숫자는 100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그 이론이 나왔던 근거가 물론 이 삼각형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분의 팬들이 대체로는 이제 그냥 무료로 이 사람의 컨텐츠를 즐기겠지만은 그 중에는 조금 더 그런 잉여 자금이 있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플라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뭐 페이트리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실제로 금전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고 또 그 중에는
그보다 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또 서포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이상의 서포트를 또 이제 금전적인 서포트를 창작자에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수는 많지만 아무리 많아도 사실상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1000명이라든지 100명의 그런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내 팔로워들만 하나 있으면은 창작자 한 명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3.0 구조에서는 특히 이제 여기서 NFT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NFT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플랫폼도 없고 페이트론이나 이런 그런 또 이제 그런 그 도너들을 위한 플랫폼도 필요 없이 창작자와 크리에이터와 팬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탈중화된 방식으로 크리에이터와 그다음에 그 팬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그 케빈 켈리라는 분이 12년 전에 예측했던 넘버가 이제 1000명이었죠. 1000명의 진정한 팬에서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웹 2.0이 조금 더 성숙화되면서 이제 100 fans라고 이제 수정을 하셨잖아요. 100명의 진정한 팬이라고. 그럼 웹 3.0과 NFT를 결합했을 때 이 숫자는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NFT에서 활동하시는 여기 예린 작가님과 같이 굉장히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핫한 작가님으로 그 잘 활동해주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NFT를 내가 작품을 발행을 했을 때 이 작품이 판매되는데 필요한 컬렉터의 숫자는 단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NFT 하나를 파는데 필요한 사람이 단 한 명이듯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명의 컬렉터만 작가 한 명이 보유를 해도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2.0에서는 우리가 이런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절대적인 숫자 값으로 평가받던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취존이라고 하죠. 취향 존중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내가 창작자가 만드는 컨텐츠와 그거를 즐기는 소비자가 서로의 그런 그런 니즈만 맞으면은 바로 이런 NFT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기술을 통해서 서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형태로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그리고 웹 3.0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미 아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살고 계신 분들이죠. 이미 해외 시장에서 해외 컬렉터들과 이제 교류하시고 이미 많은 그런 해외 팬들을 거느고 계시는 두 작가님이 오늘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대중화가 그렇게 많이 진척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웹 3.0의 초입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5년, 10년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지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레이블 비스메이저 컴퍼니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이고요. 현재 그리고 저는 NFT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메타버스 기획자로서 각종 이제 NFT 및 메타버스 기획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방금까지는 선우진님께서 그러니까 웹2에서 웹3로 세상이 넘어가면서 이제 변해가는 어떤 크리에이터 경제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저와 그리고 예린 작가님 그리고 세 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분을 모시고서 이제 저희 메타버스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 저희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정의들이 오가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요. 근데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이제 유저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참 소유권을 행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디지털 공간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블록체인을 통한 참 소유권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러면은 왜 온체인인 것이 중요하느냐? 라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온체인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 편이고, 일단 먼저 온체인 메타버스의 땅 문서 역시 NFT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 말은 즉 그 플랫폼의 흥망 여부와 상관없이 그 땅 문서, 즉 그 어떤 해당 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영원히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해당 어떤 그 안에서 구매했던 NFT 형태의 다른 아이템들은 영원히 저의 소유가 참된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 네. 그리고 해당 땅은 그 문서를 가진 유저의 것이고 플랫폼의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땅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방향대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온체인 메타버스들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탈중앙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유저들이, 그러니까 즉 거기에 땅 주인들이 이제 공정한 투표 과정을 통해서 그 플랫폼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온체인인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먼저 제가 그냥 공간 하나 소개부터 드릴게요. 이곳은 저를 중심으로 형성된 Futurist Social Club이라는 커뮤니티의 메타버스 갤러리입니다. 크립토복셀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뒤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게 저고요. 네, 여기는 저와 그러니까 제 주변 아티스트들의 전시와 공연이 이제 사계절 내내 일어날 수 있도록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곳에서, 그러니까 한국 음악사 최초의 메타버스 공연을 기획하고 그것이 성황리에 맞춰진 곳이고요. 네, 잠깐 자랑을 하자면 그때 현장 모습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공연장의 현장인데 지금 막 날고 계신 분들도 보이시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물리적인 공연장의 어떤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재미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갤러리가 위치한 곳은 이 크립토복셀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바이브스라는 섬입니다. 저렇게 조그만한 섬이고요. 모든 하여튼 이런 대륙들과 섬들도 저런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해서 찾아오실 수 있느냐면은 모바일, PC, VR 등 이제 기기와 상관없이 웹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모든 기기들에서 저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 대문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는 면에서 그리고 저희가 익숙한 방식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다, 뭐 VR 기기의 보급률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 플랫폼을 저는 당시에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땅 주인으로서 경험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기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일단 먼저 저는 크립토복셀이랑 샌드박스 등 하여튼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땅을 사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제가 앞으로 할 기획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실사용을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땅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첫째로 주변 상권이 개발됨에 따라서 제가 가진 땅의 가치도 함께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구현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좌측 사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제 NFT 아티스트 컬렉티브인 NFT 아시아의 헤드쿼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시사철 다양한 그룹전이 열리고 이제 모객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비슷한 성향의 베뉴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생겨나면서 방문객이 제 갤러리로도 유입될 이제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시간으로 트래킹이 되는 실질적인 방문객 수가 땅의 그 금액 가치를 올리기도 하고, 크립토복셀을 예로 들면은 향후 의사결정권을 위해서 땅 주인들에게 이제 어떤 그 거버넌스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기도 하는 등 이제 이런 어떤 거버넌스, 그러니까 좀 보다 훨씬 민주적인 형태의 어떤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초기 중앙화에서 점점 더 탈중앙화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은
자신의 땅을 자신의 사업이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베뉴로 자유롭게 이용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웹사이트보다 더 큰 현장감을 제공하고 웹사이트와 접근성은 동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작품 혹은 저의 굿즈, 저의 뭐 회사의 굿즈라든지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들 등등 하여튼 저의 것들을 전시하고 제 공연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측 여기서 이제 우측 사진에서는 이게 저희 옆집인데요. 여기도 마리라는 어떤 그 복셀 아티스트 분의 갤러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도 예린 작가님처럼 슈퍼레어 그리고 막 노은 오리진 등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그 거기에 출품하셨던 본인의 NFT 아트를 전시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 분도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엄청난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시고 굉장히 성공적인 아티스트 분들 중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점부터가 일단 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될 뿐더러 이분이 주최하시는 어떤 갤러리 전시 파티 이런 것들이 저에게 직접적인 실질적인 수혜로도 돌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구매한다는 것의 이제 최종적인 장점은 이제 그 땅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자기의 땅들을 수익화하고 계시냐 하면은 예를 들어 그 땅을 대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갤러리면은 갤러리를 대여를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호스팅을 하면서 돈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자신의 땅에 이제 독자적인 비디오 게임을 제작을 해서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가로 이제 유저들의 어떤 모네터리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익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센트럴랜드 이런 플랫폼들의 경우는 뭐 카지노, 영화 상영관, 뭐 파티 공간 등등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의 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여튼 그런 것들만 돌아다니고 이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곳이 이미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몇 날 며칠을 정말 네 쉴 틈 없이 돌아다니고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생겨나는 어떤 새로운 직업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몇 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당연히 이것이 이제 어떤 부동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 같은 분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계신데 그 특히 어떤 많은 양의 그 가상화폐를 들고 있는 어떤 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많은 양의 땅을 한 번에 구매하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에 이제 가건물 같은 것들을 올리고 판매를 하시는 등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부동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벌써 그다음에 메타버스 아키텍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이제 3D 그래픽 혹은 어떤 복셀 아트 등 하여튼 메타버스 현재 지금 현존 메타버스 플랫폼들에 특화된 형태의 건축에 능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다른 어떤 갤러리라든지 그런 주인분들의 의뢰 하에 그분들의 건물을 용도에 맞게 건설해 주시고 꾸며 주시고 하는 이러한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하나가 도슨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갤러리에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빈 갤러리를 들어가서 거기에 전시된 작품들을 구경하고 나오는 것보다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도슨트 분이 계셔서 그 작품 설명, 작가 소개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은 그 해당 NFT 작품이 판매될 어떤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저도 실제로 돌아다니다가 영업당해서 저도 처음 보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구매하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슨트들도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상주하고 그 상주하는 시간만큼 이제 페이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예린 작가님도 해당되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은 웨어러블 디자이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웨어러블은 즉 이런 3D 가상 공간들에서 그 아바타들이 입고 다니는 어떤 그 의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을 웨어러블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분야로 뛰어들고 계시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공연 및 파티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MVMF라고 전 세계 그러니까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거의 아우르는 대규모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 적이 있어요. 저 기획과 도움으로 저도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한 어떤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팀들 그리고 그런 개인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발전을 하면서 저희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표현이나 어떤 그런 창작의 한계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곳은 코리안 NFT라는 갤러리 공간인데요. 이곳은 예린 작가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FT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피지컬 아트도 하고 있는 아티스트 예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곳은 코리안 NFT의 갤러리이자 땅이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땅의 주인은 분들은 저희는 이제 11 장로님들이라고 부르는데 총 11분의 작가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땅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맨 처음에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같이 구매를 초창기에 좀 하셨었고 실제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건 지금 이 곳에 가시면 이 건물을 보실 수 있는데 프랑스에 지금 있는 실제 피지컬 갤러리에서 저희 한국 아티스트 분들이 NFT 전시를 하고 계세요. 총 133분 정도의 작가분들이 NFT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피지컬에 있는 리얼 월드에 있는 갤러리와 메타버스에 있는 갤러리들을 동시에 지금 전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지 못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또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바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 땅이 없는 작가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전시를 기획을 한다거나 뭐 기획전 같은 걸 한다거나 뭐 할로윈 전시라든지 좀 이렇게 기획 컨셉이 있는 그런 기획전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작가님들은 또 진심 모드가 되셔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그 코스튬 같은 거를 준비해 오셔서 이제 그 드레스 코드도 맞춰서 같이 파티를 막 하시고 마이크로 음성으로 막 이야기하고 노래도 틀고 하면서 뭐 파티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물 같은 경우는 어터멜론 작가님이라고 그 이제 저희 한국의 이제 복셀 장인이라고 저희가 부르시는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만드신 아키텍트의 건물이에요. 정말 나중에 그분의 작품들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은 좋겠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멋진 작품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계시고 어떤 한 사람이 기획을 막 전부 다 해서 한 사람이 다 노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작가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정말 구현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땅입니다. 네. 네, 지금 예린 작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위에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직업들 그리고 땅 주인으로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들, 좋은 예시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암 갤러리, 프랑스의 이암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즉 지금 하여튼 이 이암 갤러리 전시를 놓고 보면 아니지만은 어쨌든 실제로도 어떤 대여 문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 땅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어터멜론 작가님의 이제 메타버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분들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하여튼 큰 거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하여튼 이 플랫폼에서는 땅 주인만 그 웨어러블 즉 그 입을 수 있는 옷, 의류, 상품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땅 없는 한국 작가분들이 웨어러블로 진출을 하고 싶으시면은 다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네.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끌어주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허브로서 이 갤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와 예린 작가님이 함께 이제 입점해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곳은 크립토복셀 바이브 섬에 위치해 있는 복스워크라는 메가몰입니다. 그래서 크립토복셀 최고의 웨어러블 디자이너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퓨처 소셜 클럽의 웨어러블 플래그십 스토어도 여기에 입점 중이고 예린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 여기 그 자기의 그 스토어를 브랜드를. 입점 중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예린 작가님,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예린 작가님 스토어인데요. 이제 이거 복스워크에서 경험 혹은 이제 웨어러블 디자이너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웨어러블을 만들려고 했던 계기는 아까 진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취향의 것들을 내가 입고 싶어, 내 아바타에 입히고 싶어서 그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왜냐하면 내 취향을 모든 걸 부합하는 웨어러블은 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또 캐릭터 기반의 아트웍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표현을 해서 이 안에서 나의 아바타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겠다 싶어서 웨어러블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보시다시피 이제 제 스토어는 이런 식으로 저의 취향과 색깔을 듬뿍 담아서 만들어 놓고 꾸며져 있고, 그리고 이 복서크 참 재밌는 게 되게 이제 전 세계적인 작가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나이 아니면 뭐 국적,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안에 그냥 들어가면은 누구든 한 명은 서 계세요. 그러면 뭐 하이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해 뭐 꾸미고 있어 예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또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일어나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복서크에서 뭐 그 엘비스 플래시몹이라고 작가분들한테 야 너네들이 다 이렇게 엘비스와 관련한 웨어러블들을 만들어서 와, 그럼 우리 다 같이 그걸 입고 파티를 하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열도 가려보고 한번 투표도 해보고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미리부터 막 준비하신 작가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한 이틀 전에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 나 할래 해가지고 막 이틀 전에 뭐 알게 돼서 참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정말 상관없이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놀고 춤추고 뭐 그 정말 재미있는 파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은 작가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재미있는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맞아요. 거기 막 그 런웨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웨어러블 패션쇼 같은 것도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컨테스트들을 열고 그다음에 뭐 상금도 준비해서 막 하는 듯 하여튼 이 동네 컬처가 이제 복스워크 주변으로 상당 부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약간 그런 공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여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포인트가 메타버스. 이거 맞다. 저거 꽃갈 그 슬라이드를 깜빡했네요. 네. 꽃갈 아니,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의 일환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벤트에 놀러 오는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다가 자기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그냥 전부 다 웨어러블을 그 기버웨이로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래가지고 바로 저는 저거 지금 꽃갈이라고 하셨는데 꽃갈이 아니고 폭죽입니다. 맞아. 근데 저는 이걸 드렸는데 정말 재미있는 건 지금 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님들이 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저거를 꾸미세요. 막 이렇게 방패처럼 입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칼로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런 모습 하나하나 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파티에 바로 저걸 들고 참가해서 놀고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이러면서 정말 재미있게 노는 그런 문화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타버스에서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오랜 게이머로서 저는 오랜 게이머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게임을 사랑해 온 사람인데 어떤 제가 느끼는 것은 멀티플레이 공간의 어떤 그 흥행 여부는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를 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에 유저로서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이 메타라고 회사명을 바꾸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들은 메타버스가 당연해진 세상이 오면 그 세상에서의 일종의 게이트키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들을 통해서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길목의 이제 골목 대장 같은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인터미디어리를 자처하고 나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기업 그리고 VC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들의 권력 남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권력 남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저희 유저들이 좋은 메타버스 놀이 문화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놀이 문화는 그 어떤 자본력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복스워크에서 이제 자동차 만들기 대회 컴페티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웨어러블을 의류라고 접근하고 있을 때 저희 복스워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이게 그냥 자동차를 입고 다니는 식으로 이제 웨어러블 자체가 그 자동차인 형태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컴페티션이 열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땅 주인이 아니고 웨어러블 만들 권한이 없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어떤 그런 자동차 디자인을 해서 그 우열을 가리고 막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도 기획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어떤 아브라함 아난다라고 거기 아시죠? 네, 그 친구가 엄청나게 높은 하늘까지 가는 나선 계단을 만들었어요. 메타버스에. 그래서 거기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걸어서 제일 빨리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의 순위표를 매겨놓고 그 순위에 따라서 또 어떤 자기가 만든 웨어러블을 선물을 해주는 막 그런 이벤트도 기획을 하는 등 하여튼 이 안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채팅과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인간 상호작용 이상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들을 유저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들은 나중에 그 어떤 자본이 들어와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예린 작가님을 제가 반 농담 근데 꽤 진지하게 메타버스 아이돌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다양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즐겁게 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열었던 파티에도 굉장히 자주 오셔가지고 막 그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셨고, 네, 하여튼 그런 어떤 놀이 경험에 대해서 잠깐 뭐 떠오르는 일화라든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복스워크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게 중복 창을 열어서 들어갈 때마다 내 아바타를 중복으로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 들어가서 내 아바타가 한 명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세 창으로 들어가서 세 창으로 들어가면 내 캐릭터를 그 공간에 막 20개도 세워놓을 수 있고 30개도 세워놓을 수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파티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화지 작가님이 무슨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조용히 창을 한 20개, 10개 정도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화지 작가님 건물에 들어가서 V자 대열로 만들고 저는 위에서 춤을 막 추고 제 캐릭터로 이제 춤을 칼군무를 시켜놓고 있죠.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화지 작가님의 도슨트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서 이렇게 올라왔던 사람들이 옥상 루프탑에서는 저의 공연을 볼 수 있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서 춤을 추고 계셨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그 화지 작가님뿐만 아니고 그냥 복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데서 전혀 저랑 연관이 없는 어떤 아티스트 분이
야 나 지금 파티한다 놀러와 하면서 링크 딱 띄워주면 거기에 그냥 또 들어가서 창 10개 열어놓고 그냥 막 말없이 춤을 추는 거죠. 저희 캐릭터들, 저희 웨어러블을 입은 캐릭터들로. 뭐 그런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아이돌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었는데 뭐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크립토 복사를 말고 이제 제가 또 다른 플랫폼을 하고 있는 것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재미있는 것들은 제페토는 워낙 진짜 그 나이의 스펙트럼이 진짜 많은 곳이기 때문에 되게 어리신 10대 되게 어리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정말 나이에 이런 거 상관없이 나이 차와 상관없이 어디나 누구나 언니 혹은 오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한테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지도 모르고 적지도 모르지만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멋져요,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곳에서는 그런 경계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다. 뭐 이런 재미있는 경험들을 계속 지금도 방금 전에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과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시간과 그 있는 어떤 지오그래피컬 그 위치 세계에서 우리 어디에 있어도 이런 어떤 파티들에 참석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이런 좀 더 재미있는 형태의 현실 이상의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경험인 만큼 그런 이런 놀이 문화는 곧 굉장히 큰 네트워킹 기회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만날 일 없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을 저희 주변 뭐 땅 주인이든 유저든 하여튼 메타버스에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창작자로서 이 메타버스를 여행하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어떤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어떤 놀이 문화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그 현실 세계에서는 좀 딱딱하게 만날 수 있었던 네트워킹 미팅이 아닌 이제 훨씬 더 뭐랄까 재미있는. 네 자연스러운 형태의 만남으로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하여튼 이런 영감의 원천들이 그런 만큼 이런 재미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만큼 끊일 일이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메타버스를 여행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공간이라는 단어 앞에 가상을 굉장히 많이 붙이곤 하세요. 저도 이제 자주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제 사람들이 경제 창출을 하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메타버스는 가상이 아닌 현실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과 벤처 캐피탈의 통치에서 이제 대대로 개인이 자유를 누리게 될 어떤 탈중앙화된 미래의 꿈을 저희 모두가 함께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예린 작가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고 머물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자, GN. GN. 크립토 웹3 사람들이 이제 아침 인사, 저녁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뭐 전에 없었던 표현은 아니고요. 굿모닝 굿나잇이에요. 그래서 GM이라고 아침에 이제 트위터에 올리고 그럼 막 GM이라고 달려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GN이라고 올리면은 또 이제 GN 막 달리고 네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제 왜 이럴까 하고 어떤 사람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크립토 쪽 철학가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표현을 하시기를 우리가 굿모닝 굿나잇 GMGN을 외치는 이유는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모든 아바타 뒤에는 그리고 모든 NFT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이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국경과 시간대를 초월한 어떤 사람들과의 진짜 만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까지 긴 하여튼 이런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선우진님 그리고 예린 작가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GN 되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을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치킨 교환권 선물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 NFT 아트 코리아의 선우진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본으로 인해서 권력이 생기거나 중앙 집중이 벌어질 여지는 없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세미나나 강연들 듣다 보시면은 그런 많이 들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공간들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2.0 얘기했었지만 구글처럼 구글이 거의 이제 이런 인터넷상의 온라인상의 많은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메타버스의 특징은 아까 오늘 지금 보이셨던 크립토 복셀이 있는가 하면은 샌드박스도 있고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메타버스들의 이제 통합이 다양한 이런 공간들의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호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어떤 A라는 공간에서 갖고 있는 에셋들이 거기 자산들이 다른 공간으로 어떻게 잘 스무드하게 이제 옮겨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호환성 서로 각기 다른 공간들이 갖고 있는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다른 블록체인들끼리 이제 그런 연결해주는 인터체인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2.0 생태계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자본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은 그 안에서 다른 생태계와의 그런 연결성이나 호환성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가두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소셜 미디어가 됐던 아니면은 이제 그게 게임 그런 플랫폼이 됐던 간에 자기의 서비스를 계속하게끔 이용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에 달리 이런 웹 3.0과 블록체인 같은 이런 현재의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곳에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다른 곳으로 잘 이제 또 옮겨갈 수 있는가, 서로 얼만큼 잘 호환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술적인 특성상 이제 유저로서 그런 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블록체인 상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약간 정신심리학적인 요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해외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가끔 나오는 소재인데 그러니까 NFT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작품 거래라든지 그러니까 피어투피어라고 하는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케 해주는 되게 고마운 기술인데 다시 이제 근래에 많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엔서나 이런 셀럽 같은 분들이 진입을 하면서 과거에 이런 행적이 없던 분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NFT 씬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하면서 다시 이전과 같은 수직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행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래 그렇다 보니까 역시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뭐랄까요, 조금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뭔가 특정한 기업인 하나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분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좀 분명히 현실성 있는 우려이긴 하나 그래도 기술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라는 게 좀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티스트 예린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아까 이 공간들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현실 작품과 NFT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 현실 작품과 NFT 작품은 어떤 점에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현실 작품과 NFT 작품의 일단 그 둘은 저 같은 경우 저의 경험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캐릭터 기반의 아트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피지컬 현실 작품은 움직이지 않는 작품이죠. 일단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페인팅의 작품인데 저는 이 NFT 시장에 들어와서 정말 너무 재미있었던 게 NFT에 들어와서 디지털 아트를 시작을 했는데 디지털 아트를 함으로써 매체가 달라지고 붓과 캔버스 뭐 물감 이게 아니고 뭐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나 뭐 아니면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디지털 툴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또 거기에 애니메이션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제 캐릭터가 평면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아이가 디지털 세상에서는 엄청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움직임을 다 그대로 표현을 하는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작가님들마다 다르세요.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디지털화해서 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면과 뭔가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 있는 어떤 공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차이점이라고 저에게 이제 다가왔고요. 또 질문이 뭐였죠? 현실 작품과 NFT 작품이 서로 어떤 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다양한 매체에서 나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평면 작품에서만 보여줬던 느낌을 사람들은 디지털 작품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으로 훨씬 더 내 세계를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캐릭터를 그 느낌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이 디지털 쪽에선 좀 더 작가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식으로 좀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좀 더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평면에서 평면이 아닌 것으로 또 어떤 다른 매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세션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알차게 재미있게 채워주신 세 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네, 세 분 다 지엔 되십시오. 네, 지엔. 네, 고맙습니다.